이 의식과 무의식, 무의식의 본질에 대해 물음을 던짐으로써 무의식의 과정에 심리학이 제공하는 엄청난 사고의 어려움이 시작된다. 이런 장애는 오성이 아직 모르는 불투명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대담한 시도를 행할 때는 언제나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리의 철학자들은 아주 영리하게도 무의식을 단순히 부정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단숨에 비껴갔다. 예전에 학파에 속하는 물리학자들도 역시 이와 비슷했는데 그들은 빛의 파장성만을 믿고 있다가 광미립자로서만 설명 가능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도 물리학은 심리학자들에게 물리학 역시 외견상의 이중모순을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의 용기를 얻어 이제 심리학자들은 모험으로 자연과학의 정신세계에서 이탈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도 이 모순으로 가득 찬 문제 해결을 감히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유용한 문제 제기를 약속하는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의 모형이란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한 관찰 방법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우리의 딜레마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나는 무의식의 개념을 특정한 관점에서 명백히 하고자 한다. 무의식은 단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편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신적인 것, 즉 의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적 내용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성질을 지닌 정신량의 체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무의식은 매우 불완전한 사실을 기술한다. 즉, 내가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모든 것. 언젠가 의식했지만 이제는 망각된 모든 것. 나의 감각에 의해 인지되었지만 의식이 유념하지 않은 모든 것. 내가 의도 없이 주의하지 않고 다시 말해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고자 하고 행하는 모든 것. 내 안에 준비되어 있어 나중에야 비로소 의식에 나타나게 될 모든 미래의 것.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의 내용이다. 이 내용들은 말하자면 모두 어느 정도 의식될 수 있거나 적어도 언젠가 한 번은 의식되었고 바로 다음 순간에 다시 의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은 윌리엄 제임스가 언젠가 표현한 바대로 의식의 언저리다. 우리는 프로이트의 소견도 이렇게 번갈아 밝아지고 어두워짐으로써 생겨난 변연 현상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아온 터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는 의식될 수 없는 정신량의 기능도 무의식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당도한다. 정신 내용이 의식적 자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 이것은 무엇을 의식이라고 표시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 비렐름 폰 오크함의 제 원리는 필요성을 넘어서 증강되지 않는다는 명제에 따라 어떤 내용이 무의식적인 것으로 되면 의식적 자아와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인 내용은 단지 생리적인 것일 뿐이라는 의견을 거부한다. 그럴 증거는 없다. 그러나 신경증의 심리학은 설득력 있는 반증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이중인격, 몽유병 등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네나 프로이트의 연구 결과는 모두 무의식 상태에서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마치 의식된 것처럼 기능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치 주체가 있는 것처럼 인지하고 생각하고 감지하며 원하고 의도한다. 심지어 방금 언급한 이중인격과 같이 실제로 두 번째의 자아가 등장해서 첫 번째 자아와 경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소견은 무의식이 실제로 하의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미 프로이트도 겪은 바 있는 어떤 체험들은 무의식 내용의 상태가 의식 내용의 상태와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무의식에 감정적으로 강조된 컴플렉스는
의식에서와 같은 식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이 컴플렉스는 비록 연상으로 풍부하게 될 수는 있어도 수정되지 않고 원래의 형태대로 보존된다. 이것은 컴플렉스가 의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한결같은 영향을 주는 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컴플렉스는 영향을 받지 않는 자동층의 강박적 특성을 취하는데 이것은 컴플렉스를 의식화함에 따라 비로소 제거할 수 있다. 후자의 과정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치료적 요소 중의 하나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컴플렉스는 추측컨대 자기 확충을 통한 의식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해서 고태적, 신화적 성격을 취하고 그로써 누민호재를 갖는데 이는 정신분열증에서의 인격분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성력은 의식적 자의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왜냐하면 신성력은 주체를 감동의 상태, 즉 의지가 없는 헌신의 상태로 옮겨놓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의식적 상태의 특이성은 의식에서의 콤플렉스 태도와는 반대된다. 여기에서는 그 특징이 수정되고 자동적 성격을 잃어버리며 형태가 현저히 변화될 수 있다. 신화적 껍질은 벗어 던지고 인격적인 것으로 극단화되고 의식에서 일어나는 적응 과정에 들어서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고 변증법적 대면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무의식 상태는 명백히 의식 상태와는 다른 것이다. 무의식에서 비록 처음에는 과정이 마치 의식적인 것처럼 진행되다가도 점차적인 해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더 원시적 단계로 가라앉아 그 성질이 근간에 놓여있는 본능의 형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자동증, 영향받지 않는 성질 또는 전부 또는 전무 반응 등과 같은 충동의 특징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스펙트럼의 비유를 사용한다면 무의식적 내용의 침강은 붉은 쪽의 극으로 옮겨지는 것에 비견된다. 이 비유는 붉은색이 예전부터 피의색으로 감정과 충동의 영역을 특징 짓기 때문에 매우 암시적이다. 따라서 무의식은 의식과는 다른 매개체다. 의식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명암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교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경계층이 정신이 곧 의식이라는 우리의 커다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경계층은 무의식적 상태가 얼마나 상대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무의식적 상태는 불분명한 심리 부분을 제대로 특징 짓기 위해 하의식과 같은 개념을 사용할 유혹을 느낄 정도로 상대적이다. 그러나 의식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의식의 경계 안에는 의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모든 등급이 강도에 따라 있기 때문이다. 나는 행한다와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의식하고 있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둘은 때때로 뚜렷하게 대립된다. 따라서 무의식성이 우세한 의식이 있는가 하면 의식성이 우세한 의식이 있다. 완전히 의식하고 있고 확실히 주장할 만한 의식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면 이러한 역설은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의식의 전체성이 요구되고 또한 그런 전체성은 인간 정신의 상상할 수 없는 완전성이나 온전함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무의식적이지 않은 의식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설적 결론에 이른다. 아마도 의식적이지 않은 무의식적 정신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뒤의 문장을 증명하는 것은 앞의 문장을 증명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와 같은 확신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자아는 의식의 척도이고 무의식의 본질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무의식적 내용에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의식적 내용은 자아에게 실질적으로 무의식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관점에서도 자아에게 의식적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즉, 자아는 경우에 따라서 의식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적 내용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알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알지 못한다. 이 밖에도 의식적 자아와의 그 어떤 관계를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도 그것을 대변하는 의식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과정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무의식적 자아와 동시에 두 번째의 의식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 정신의 영역에서 강박성을 수반한 행동 유형은 경험과 자의적 행위, 즉 의식 과정으로 조건화된 행동 변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그러므로 정신양, 반사적, 본능적 상태와의 관련해서 보면 정신은 속박의 이완이며 또한 선택된 수정을 위해 부자유스러운 과정을 점차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 활동은 한편으로는 의식 안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 밖에서, 다시 말해 의식적 자아와 무관하게, 즉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다만 의식이 대변되는 것처럼, 즉 의식 비슷한 것일 뿐이다. 두 번째, 자아가 모든 개인에게 존재하며 또는 모든 사람이 인격의 해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 결정을 행할 수 있는 두 번째 자아의식의 관념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우 복잡한 의식과 유사한 과정을 갖는 무의식의 존재가 정신병리학의 경험이나 꿈심리학의 경험에 의해서 매우 개연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무의식과 의식의 상태가 비록 같지는 않아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유사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의식 상태와 의식 상태의 개념 사이에 어떤 중간적인 것, 즉 근사한 의식을 가정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에 부여된 것은 다만 성찰된 것, 즉 의식되고 인식된 상태이며, 다시 말해서 여러 관념과 내용이 경험적 인격을 묘사하는 자아 컴플렉스에 관계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종류의 의식은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절대시할 필요는 없다. 대체로 원시적 인간의 단계에서 자아 콤플렉스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식은 그럼으로써 독특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성찰되기를 중단한다. 우리가 고등 척추동물, 특히 가축의 정신 과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자아의 존재를 거의 짐작할 수 없는 의식과 유사한 현상을 보게 된다. 의식의 빛은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정도의 밝음을 지녔으며 자아 컴플렉스는 그 강세에 여러 등급이 있다. 동물적이고 원시적 단계에서는 단지 해리된 자아 파편들의 밝기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 광도가 지배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유아기와 원시적 단계에서의 의식은 아직 통일성이 없다. 의식은 견고하게 짜 맞추어진 자아 컴플렉스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적, 내적 사건들, 본능과 정감이 불러일으키는 곳, 여기저기에서 피어오른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섬과 같은 혹은 군도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또한 보다 높고 가장 높은 단계에서도 의식은 여전히 완전하게 통합된 전체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한 확장이 가능할 뿐이다. 비록 전체 대륙은 아닐지라도 현대인의 의식에도
몬동이 트는 섬들이 여전히 덧붙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신치료자에게는 일상적인 경험이 되어버린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아의식을 많고 작은 빗줄로 둘러싸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